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2일 금요일 새해 첫 거래일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 이끌면서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뛴 4,309.63에 첫 거래 마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7% 넘게 오른 12만 8,500원, 2위 하이닉스가 4% 가까이 뛴 67만 7천 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였습니다. 2% 오른 945.57에 첫 거래 마무리하면서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두 시장의 강세로 우리나라 증시의 총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달러원 환율 2원 80전 오른 1,441원 8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하 4.3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 띄워드렸습니다. 노진희님, 올해 시작이 좋아 느낌이 좋아 하면서 선곡이 딱이에요. 제 마음과 통했어요 하면서 노래 가사 읊어주셨네요. 그죠? 시작이 좋죠. 이런 노래 들으면 정말 시작이 좋아야 할 것 같고 시작이 좋은 것도 같고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노래의 힘이죠. 이시은님, 와우 코스피처럼 저의 올해 행복지수도 쭉쭉 올랐으면 좋겠네요. 소장님도 청취자분들도 모두 화이팅 넘치게 2026년 시작해봐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주식처럼 이제 항상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복지수와 이제 같다는 거. 이런 거 염두하시면서 중간에 조금 떨어질 때 있어도 다시 오른다. 나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신은주님,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출석해서 잘 들으려고 메모지와 연필 놓고 기다리고 있네요. 신은주님 새해 첫 방송부터 이렇게 딱 준비하시고 아주 결의가 좋습니다. 네, 같이 가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은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교실로 떠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어머 이건 사야 돼 싶은 광고들이 종종 보이죠. 붙였다 떼어내면 기미가 함께 떨어지고 뿌리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는 광고들. 사실 저도 사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설명해주는 영상도 많죠. 요즘은 AI로 만든 가짜 의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들어보면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식품, 의약품으로만 한정해도 이런 허위 광고는 적발된 것만 연간 10만 건에 이릅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협업을 해도 단속은 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여부를 심의하는데도 한 달 정도가 걸리니 그 사이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죠. 허위 광고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사전 심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TV 광고와 달리 유튜브 등 SNS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요. 의사가 광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AI 의사는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문제는 건강, 미용 제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 세무 플랫폼 3.3도 거짓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는데요. 새 환급금이 도착했다, 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 마치 내게만 해당되는 돈이 있는 것처럼 알렸다는 겁니다. 또 실제 평균 환급금보다 3배 가까이 부풀린 광고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광고들의 공통점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는 겁니다. 세금, 의약품, 다이어트처럼 전문가처럼 말하고 숫자로 설득하면서 나만 놓칠 수 있다는 불안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광고를 정보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단속은 더 강화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광고를 누군가가 먼저 걸러주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우리 자신인데요. SNS 광고는 사실 내가 검색하고 고민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솔깃하고 종종 절실한 것들이죠. 그러나 뭐든 너무 쉽게, 너무 확실하게 인생을 바꿔준다는 말이 나오면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게 정말 합리적인 소비일까라고 묻는다면 의심하는 소비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흐름을 좀 주목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도 거의 뭐 전자기기에 가까워지는 그런 추세여가지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가져오신 주제를 보니까 SDV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로 뭔가 정의되는 자동차 뭐 그런 건가 싶은데 정확하게 뭐예요? 네, 이제 흔히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소프트웨어 형태에 따라서 똑같은 차를 탈지라도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그리고 그 목적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했는가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SDV에는 더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가냐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는 시선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기계적인 것들, 제조업의 끝판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엔진, 변속기 아니면 CSC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구조 공학 이런 맞아요. 것들 완전히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이용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중심이 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기본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조를 해주는 형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SDV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변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변화함에 따라서 제어의 범위도 바뀌게 되고 네. 품질도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SDV가 언급되는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돼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고 시점에서 뭔가 품질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때는 정말 기본적인 품질만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목할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SDV를 콕 집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올해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세 가지로 좀 꼽아봤는데 네. AI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이 SDV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CES 2026이 이제 공식적으로 개최가 될 예정인데 네. 여기서도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기업들도 좀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분야가 AI하고 로보틱스거든요. 네.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퍼플렉시티 같은 여러 가지 AI 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씩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로봇까지도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차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로보틱스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타고 가면서 무엇을 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에 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SDV가 그 뒤쪽에서 받침을 해주고 있는 형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제 피지컬 AI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걸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챗GPT라든가 이런 AI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어딘가 하면 사실 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요런 정도가 됐는데 요런 정도밖에 우리가 못 쓰고 있는데 요게 미래의 일이라고요. 지금 이미 현실에 다가와 있는 것 아니에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네.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자동차도 이렇게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OTA 형태로 이제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OTA라고 네. 하는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는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SDV가 뭔지는 모르겠고 소프트웨어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미래가 맞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인포테인먼트라든가 내비게이션의 조작이라든가 지도의 데이터 정도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도 그 구성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중 하나, 구조가 자체가 아예 변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화면에 대한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차에 대한 제어 방법 자체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거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도 좀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는 자동차를 사면은 처음에 살 때 오더를 한 대로 네. 그대로 차가 나와서 우리가 그거를 폐차를 하거나 차를 팔 때까지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구독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독을 해서 구독하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SDV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DV가 올해 왜 중요한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듣고 보니 진짜 중요하네요. 이게 뭔가 단순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작은 개념보다는 뭔가 완전 자율 주행을 포함한 어떤 새로운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새로운 뭐랄까 모델, 기술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좀 짚어보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조사들이 이 SDV를 핵심 전략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뭔가 신차 개발의 주기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패턴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서겠네요. 그렇죠. 사실 가장 쉽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에 대한 구조의 변화거든요. 그동안에는 자동차를 하나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서스펜션에다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줘서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가 혹은 급격한 조향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리고 어느 쪽에 더 피로도가 많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하드웨어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브랜드마다의 차이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도 브랜드마다 또 달라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되는군요. 네, 다른 브랜드라고는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같은 차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사용자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다른 경험을 만들게 되는 게 그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자동차를 한 번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수리였습니다.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추가적인 부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수익의 위주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팔 수 있지. 그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만들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발적인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새로운 수익 모델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SDV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들이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SDV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구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드러나는 아닌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내 차도 그래? 하고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대략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SDV라고 보면 돼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차를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더 체감이 많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OTA 무선 업데이트가 가장 우리가 쉽게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테슬라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적용이 됐었던 ADAS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토파일럿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훨씬 더 강화된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드웨어를 바꾼다거나 칩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됐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서비스가 시작이 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하드웨어에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기존의 차를 사셨던 분들은 뭔가 추가로 설치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걸 안 하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설치를 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형태가 취해져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셨던 사용자가 생각을 하기에 이게 명확하게 SDV다라고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OTA만 가지고도 이미 SDV가 우리 주변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런 체감들이 소비자가 느낄 때 마냥 긍정적인가?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뭔가가 바뀌게 돼요.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는 소비자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실 거야 라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생겼다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하게 생기는 것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담들이 기업들의 숙제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데 스마트폰과 달리 이제 자동차는 오류가 생기면 소프트웨어를 잘못 설치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안전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몰라와 같은 그런 신뢰도의 문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험담이 계속해서 좀 나가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경험담을 모아서 봤을 때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좀 크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긴 자동차의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기계의 그런 다 보니까 완전히 다 잘 만들어져서 나오고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어플 같은 것만 봐도 일단 어느 정도 갖춘 뒤에 출시하고 나서 네. 그 위에 자꾸 업데이트하라고 그러고 예, 그러면서 보완을 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플리케이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업데이트 내용이 안정화예요. 안정화를 위해 네. 업데이트한다. 이 버그를 안정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진작에 안정화를 할 것이지.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기는 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첨단 OTA의 범위가 넓지 않은 지금 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이제 네.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선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근데 주행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고 음악도 안 나올 뿐이지 주행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 거치대를 활용을 하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차량의 주행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기는 해요. 이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완전히 이제 정차를 한 상태에서 기어도 파크에 두고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못 누르실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은 끝날 때까지 운행을 못 하시게 되거든요. 완전 휴대폰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얼리 어답터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잖아요. 네.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됐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자동차를 경험을 하는 동안에는 하드웨어에 중심된 그런 소비 패턴이었는데 그게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담이 이제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불만들 같은데 이제 하드웨어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특성 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동차라서 더 크게 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완전히 공학적인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맞춘 완전히 좀 다른 쪽에 이제 개발 문화를 접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됐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완성이 돼야지 출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 그러면은 새로운 패치를 빨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형태를 지금
접목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SDV는 그래도 움직이는 자동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 발휘가 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불안함이 있는 거고 제조사들도 이런 것들을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려는 그런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OTA를 활용한 업데이트는 이미 차에 많이 적용돼 있다고 했으니까 시기상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 영역에서 이 SDV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산업 전반의 그런 시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SDV 자체가 좀 빨리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다만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험이라든가 신뢰도 같은 것들은 아직 쌓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신뢰들이 쌓이게 될 텐데 신뢰를 쌓는 속도만큼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SDV도 본격화돼서 시작이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그 자동차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왔던 것들인데 아직 뭘 해야 될지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관된 편리함을 좀 찾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멜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가인의 피어나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557님께서 소장님 오늘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그죠? 라디오 들으면서 서울 시댁 가려고 나섰는데 손 입이 어네요. 아이고 그렇게 손도 시려우실 텐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새해 인사하고 선물 드리러 갑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진짜 오늘 칼바람 매서워요. 오늘 같은 날은 내복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조금 쑥스럽더라도 안에 내복 입어야 됩니다. 예, 아랫도리도 입어야 됩니다. 그런 거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앉았는데 내복 그 하의 보인다? 괜찮아요. 오늘은 서로 이해해 줍시다. 예. 김혜진님, 아기 이유식 시간이 4시라서 항상 들었던 어박목. 와, 벌써 내일이 아이의 돌이에요.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거의 1년이나 들었다니 시간 빠르네요. 앞으로도 어박목 덕에 많이 배우면서 아이를 또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보내주셨네요. 이야, 아이를 1년이나 키우시다니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고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돌쯤 됐을 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키운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아이가 저를 좀 키운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키우면서 인내도 하게 되고 남의 마음과 기분을 생각한 적이 우리가 살면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혜진님께서도 그런 시간이셨을 것 같아서 한층 더 성숙된 어른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돌 축하드립니다. 양영희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방과후 목돈연구소 듣다 보면 좋은 정보들 배우게 되는데 제 지인에게 말해주면서 어깨 뿜뿜합니다 해주셨어요. 올해도 어깨 뿜뿜 더 하실 수 있도록 어깨에 가득 이렇게 쿠션 넣어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박목 가족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더불어 어박목과 함께 목돈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붉은 이것의 해 병오년인데요. 퀴즈입니다. 인간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포유동물로 얼굴과 다리가 길고 달리는 속도가 매우 빨라 과거에는 인간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됐던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는요. 주관식입니다. 굳이 뭐 힌트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뭐 히잉 이거 힌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 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오는 그 동물.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이요. 워런 버핏이 인정한 슈퍼 투자자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직장인 투자자의 성자라고 불리는 월터 슐로스입니다. 슐로스는요, 45년 동안 연평균 20% 수익률을 낸 분이고요. 이분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희망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는 나는 워렌 버핏 같은 천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보통 사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버핏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어떤 종목 투자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묻지 않고 버핏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서로 했습니다. 선 지켰군요. 네. 근데 이게 연평균 20%가요. 네. 진짜 대단한 게, 뭐 물론 나도 작년에 20% 벌었거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장이 좋을 때나 그렇지, 장이 뭐 20%씩 막 폭락하고 10% 떨어지고 그럴 때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도 어렵고, S&P 500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이 한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45년간 이렇게 하셨다는 분은 복리로 따져도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투자를 해도 45년 뒤에는 거의 100억 가까이 불릴 수 있는 그 721배가 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나는 버핏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뭐 워런 버핏처럼 네. CEO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사업 계획도 듣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듣고, 아니면 공장이며 회사며 뭐 원하는 곳 탐방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투자 판단하는 게 거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슐로스가 나는 사업을 판단할 눈이 없으니까 그냥 숫자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버핏은 진짜 괜찮은 회사가 나오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요. 슐로스는 보통 50개에서 100개, 많게는 100개에서 200개 종목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업이 있고 일상이 바쁘다 하면은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킨 건데요. 아들이 이게 아버지의 장수 비결이다. 아버지가 96세까지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 잠 중요합니다. 네. 잠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 주식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 못하면서 맞아요. 폰만 보고 있으면 둘 다 못해요. 본업도 망가지고 네. 투자도 그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2배 큰 손해가 되는데, 정보를 일부러 멀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정말 애널리스트들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오. 그냥 본인은 정말 숫자만 보겠다 하면서 합리적인 무지 전략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도 또 SNS에도 정보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막 추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슐로스는 이런 거에 다 흔들리지 않고, 똑똑하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고 정보 많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다. 내 판단력,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재무제표만 본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확실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슐로스가 평생을 바쳐서 찾아낸 그 확실한 가치?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중고거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네. 슐로스 전략은 정말 명확해서 뭐 벼룩시장에 명품 핸드백이 10만 원에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그런데 사람들이 저거 좀 디자인이 좀 오래됐어, 별로네라고 지나칠 때 슐로스는 그거를 들어서 가방 안을 딱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 안감에 네. 50만 원이 들어있어요. 어머나. 그러면 근데 주인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사는 겁니다.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가방이 10만 원인데 안에 현금만 50만 원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안 사면 바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잘 못 찾아낸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가진 현금을 다 합해 봤을 때 전체 주식 가격보다 싸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고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오늘 문 닫아도 그 현금이 많으면 주식값보다 더 돌려받을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골라서 한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PBR이 1보다 작은 1 미만인 종목을 고른다, 이 얘기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장님 예리하시네요.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정보 누르면 PBR이라는 항목 보이는데 네. PBR은 회사가 가진 자산들을 모두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꾼다면 그 돈이 주가보다 많은가 적은가 이걸 나타내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PBR이 1보다 작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모든 뭐 건물, 뭐 기계, 땅 이런 거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하고 네. 그 주식의 그 시가총액하고 비교해서 네. 아 그게 더 싸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더 낮을 때 주가가 더 쌀 그쵸. 경우에. 저평가된 주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BR이 0.5다. 네. 그러면 1억 원어치 자산을 가진 회사를 내가 5천만 원에 산다. 이런 셈이랑 그렇죠. 똑같은 거네요. 네네. 네, 슐로스는요, 이 PBR이 1 미만인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더 까다롭고 보수적이었는데 넷넷 전략이라고 불러요. 넷넷 전략. 네. 사실 이게 그 투자를 할 때 네. PBR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이 숫자가 1보다 적더라도 사양산업인 회사들이거나 아니면은 돈을 잘 못 버는 회사들도 PBR이 1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보완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슐로스는 이거를 넷넷 전략, NET, 넷넷 전략으로 만들었네요. 이게 뭐 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물? 막 이런 거 같아서 촘촘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PBR은 뭐 땅, 건물, 공장 같은 자산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거를 팔았을 때 얼마, 그러니까 주가랑 비교를 하는데 네. 슐로스는 땅, 건물 이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값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회사가 가진 유동성 현금만 딱 보고 현금을 가진 게 이거보다 주가보다 낮아. 그러니까 주가가 그거보다 낮아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산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땅, 건물 말고 오직 현금성 자산. 그럼 현금성 자산이 좀 많아야겠네. 거기서 빚도 다 빼고 네. 계산해봐서 그 남은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라고 할 때만 투자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현금성 자산만 네네. 보겠다. 네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최대한 이분은 최대한 안전한 거. 어떻게 네. 보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워서 투자를 한 지침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오늘 당장 망해도 돈 벌 수 있는 것만 주식 사겠다. 라고 방어적인 투자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1억 원 든 지갑이 시장에서 7천만 원에 팔리고 있으면 지갑 자체 뭐 가죽이 어때 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득인 거잖아요. 네.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절대 이제 잃지 않는 투자죠. 진짜 든든한 전략일 것 같은데 45년이나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45년이나 시장을 이긴 거라면 뭐랄까 굉장히 그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브레인들이 쭉 있거나 뭔가 그럴 것 같거든요. 어때요? 드림팀이 있었나? 비법이 뭐예요? 그가 네. 2002년에 은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5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은퇴할 때까지 45년 동안 비서도 없었고 오, 아들하고 단둘이 일을 했는데 단둘이 네 사무실도 어떤 뭐 어디 건물 좋은데 임대한 것도 아니고요. 남의 회사 이제 구석 칸막이 하나 와. 정도를 빌려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트위드 브라운이라는 회사였는데 네. 거기 빌려서 되게 이제 작은 곳에서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실시간 시세창이 막 있는 때도 아니었잖아요. 매일 아침에 종이 신문에 주식 시세표 보면서 분석을 했고 그러니까 뭐 투자가 화려한 장비, 마케팅 이런 거보다 이 내 원칙을 지키는 그것을 그 지루하지만 원칙을 지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희망이 생기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외부 정보나 어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력, 자기 주관에 따라 투자하는 철학 이런 거 중요한 것 같고 분산 투자도 아까 유독 굉장히 네, 강조하신 것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하지 그쵸.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본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버핏은 그러니까 소수 종목에 했고 뭐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슐로스는 네. 이렇게 단단하다기보다는 나는 정말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쵸. 거였군요. 네, 분산을 막 많이 해두면 네. 한두 종목 떨어져도 그냥 잘 수 있다. 그래서 100개에서 200개 이렇게 나누어서 위험을 분산하고
편안하게 잤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 수익률은 내 인내심의 대가다라고 말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주식 사면 한 4, 5년 기다렸다고 하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또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르면 사실은 저 같으면 이제 좀 더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배 오르면 무조건 팔았다고 합니다. 목표 수익률이 딱 도달하면 무조건 네네. 판다. 네네. 근데 이게 나는 워런 버핏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사실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겸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제대로 가장 잘 알고 객관화한 그걸 이용한 최고의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박목 청취자들이 오늘부터 바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슐로스표 팁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슐로스는 자신이 식료품점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네. 내 주식은 식료품점의 재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식료품 재고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 딱 재무제표를 막 분석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재고의 그 숫자라는 게 이제 결국에 재무제표다. 네네. 그래서 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에서 빚을 뺀 것보다도 주가 싼 거를 찾아낸 거고.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면 요즘은 이런 기업이 네. 거의 없죠. 사실 그가 2002년에 은퇴를 했을 때 요즘은 이런 기업 찾기 어려워요, 아버지. 네. 이런 아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는 내 방식이 잘 안 먹힐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슐로스의 전략을 적용을 해보자면 네. 아까 얘기한 그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대표적인 재무제표인 PBR 그리고 PER도 있고 네. 또 ROE도 비교를 해보면 좋죠.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그 종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세트 같은 게 하나 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제 PBR이라는 거는 이제 1 미만인 게 보통 이제 저평가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PER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네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PBR이 아까 회사 자산 대비해서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거라면 네. PER은 회사가 돈 버는 능력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 요건 네, 그쵸.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받느냐. 네. 그 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라고 안 하고 거위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뭐 황금알 낳는 거위를 1억 주고 샀어요. 네. 근데 매년 걔가 황금알을 낳는데 그게 2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년 정도 걸리겠죠. 이제 본전이 본전을 회수되는데. 회수하는데. 그래서 그거 5년 정도 이게 PER이 5다라고 보는 거예요. 돈 버는 본전 뽑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PER은 숫자가 낮을수록 원금을 빨리 회수한다는 뜻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은 게 유리할 테고 여기에 또 세트 하나가 ROE라는 것도 있잖아요. ROE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이익을 보는 건데요. 네. ROE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보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장님의 장사 실력이 어느 정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을 가진 두 사장님이 있는데 A 사장님은 1억 원을 자기 돈 1억 들여가지고 장사해서 1년에 2천만 원을 번다라고 네. 하면 ROE 2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 사장님은 똑같은 1억으로 500만 원밖에 못 번다라고 하면 ROE 5%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많이 버는 A 사장님이 좋을 건데 네. 이게 ROE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ROE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재무제표 삼총사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되는 세트 하면 PBR은 이 집 재산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봤을 때 그에 비해서 싸게 잘 팔리고 있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PER은 이 회사가 본전을 얼마나 걸려서 다 뽑을 수 있나 그걸 시간을 보는 거고 ROE는 이 회사 장사 실력이 얼마나 되나 이걸 한번 보자 이렇게 네네. 세트로 본다는 거죠. 네네. PBR, PER이 낮아가지고 네. 가격이 싼 주식을 기본적으로 고르면서 그 중에서 ROE가 꾸준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장사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좀 소외돼서 싸게 팔리고 있지만 자기 몫은 알차게 해내고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내는 거죠. 싸게 장사 잘하는 회사를 챙겨보자는 건데 이게 PBR, PER, ROE 이런 거는 우리가 개념을 설명해서 뭐와 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걸 아는데 이 계산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면 또르륵 하고 나와요?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네이버에서도 기업 종목 찾으셔가지고 재무제표 보기를 누르면 네. 바로 확인이 되고요. 오. 그냥 MTS에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회사 있으면 그 관심 종목에 그 누르면 더 보기를 누르면 네. 나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다트에 가면 재무제표를 정확히 보실 수 있죠. 어디 뭐 여기저기 포털이나 이런 데 네. 가면은 다 여기 메뉴에 이렇게 다 써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렇죠.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준으로 해서 이게 높으면 뭐고 이게 낮으면 뭐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슐로스식 이 투자 팁을 우리가 한번 쭉 배워봤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BR, PER 낮고 ROE는 높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격이 내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면 사고 제값을 찾으면 미련 없이 파는 그런 걸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쉬운데 네. 그러니까 슐로스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45년을 꾸준히 꾸준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성욱 님도 45년 승리의 비결은 대단한 지속력, 집중력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원칙을 믿고 꾸준히 간 거. 그래서 전희경 님도 소신대로 투자할 거예요.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고 평생을 걷는 거 슐로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리스트 한번 이렇게 네. 이 기준에 맞춰서 적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얼굴과 다리가 길고 달리는 속도가 매우 빨라. 과거에는 인간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됐던 동물이 뭔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힌트는 새해, 붉은 말의 해, 병오년 드렸고 또 히잉 하는 소리도 울음소리도 내드렸는데 제 힌트가 괜찮았나 봐요. 여러분 많이 맞추셨어요. 네, 정답은 말이죠.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이기태님, 택배 상하차 끝내고 저녁 장사 준비하며 방송 잘 듣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기태님 축하드리고요. 3555님, 제가 말띠입니다.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2026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처럼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뱃속에 말띠아가가 무럭무럭 크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3월에 출산하는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 무섭고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3월 괜찮은 달이에요. 3월에 태어난 사람이 괜찮아요. 사람이. 네, 뭐 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5510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5510님.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1시간이 이렇게 수루룩 가네요. 이렇게 1년이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빠르죠, 시간이.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끝곡 이문세의 옛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나